어떤 사람들은 환생 리인카르네이션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결코 입증하지 못한 미신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상하고 생생하며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할 때 가장 완고한 회의론자들조차 침묵하게 됩니다. 제임스 리닝글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미국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단지 꿈속에서 한 번이 아니라 무작위로 지어낸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정확한 세부사항과 이미지 단어들로 끊임없이 말입니다. 3살 배기 아이가 자신이 한때 태평양 상공에서 전투 중 격추되어 사망한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전투기 조종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환생 사례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누구도 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이를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 전체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당신이 죽음과 삶 자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라이닝어는 1988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정상적인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으며 아버지는 인사 담당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라이닝어 부부는 특정한 종교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인 브루스 라이닝어는 실용적이고 때로는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령을 믿지 않았으며 환생이나 전생을 믿는 것은 더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것들을 동양의 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인 안드레아는 성격이 더 온화했지만 그녀 역시 환생이라는 생각에 전혀 중요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이 악몽을 꾼다는 것은 그저 엄마의 포옹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일 뿐이었습니다. 가족 중 아무도 그들의 평화롭고 평범한 삶이 3살 배기 아이의 신비로운 말 한마디로 뒤집힐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어린 아들이 그들을 과학과 영성, 기억과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사이에 갇힌 이상하고 불안한 여정으로 이끌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제임스는 비행기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깊은 애착을 가진 밝고 명랑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아이가 장난감 비행기를 좋아하는 종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강박관념과 같았습니다. 부모가 그를 항공박물관에 데려갔을 때 제임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퇴역한 콜세일 전투기 전시물 앞에서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겨우 2살이었을 때 그는 마치 자신이 직접 몰았던 기체를 검사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비행기 주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관광 가이드가 비행기에 대한 잘못된 기술 정보를 제공했을 때 제임스는 즉시 그를 정정했습니다. 그는 비행기에 관한 책을 읽은 적도 군사 역사에 노출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가 말한 내용은 역사적으로 정확했습니다. 집에는 장난감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윙윙거리며 가지고 노는 것과 달리 제임스는 이륙, 착륙, 롤콜이고 전투선의 컴bat 턴즈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수행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마치 1000번도 더 해본 것처럼 방향타를 조정했습니다. 엄마 안드레아는 그가 놀 때마다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에게 그런 것들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혼자 놀면서 제임스는 조종석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오른쪽 목표물, 발사 준비, 연료 레벨 확인. 악몽이 시작될 때까지는 모든 것이 무해해 보였습니다. 매일 밤 제임스는 비행기가 피격당했다며 울면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불타고 있어, 날개가 없어졌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부모가 들어본 적 없는 누군가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생생한 상상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과연 어린아이가 전투 중 불타는 죽음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면 이름, 항공기 유형, 전투 위치 등 모든 작은 세부사항이 1945년에 사망한 실제 미국 조종사의 운명과 어떻게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점에서 제임스의 부모는 환생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등골에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순진한 눈 뒤에는 마치 또 다른 남자가 되돌아보며 미완성으로 남겨진 이야기를 전하려 애쓰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녀가 전생을 기억한다는 것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종교적 신념이 없었던 제임스의 가족에게는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인 브루스 라이닝어는 실용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으며 때로는 감정적으로 멀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에는 과학적인 설명이 있다고 단호하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제임스는 단지 영리하고 창의적인 많은 아이들이 겪는 고조된 상상력의 단계를 겪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자꾸 이상하며 설명할 수 없는 세부사항들이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세계에서 온 퍼즐 조각처럼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계속해서 한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제임스 라이닝어가 아니라 다른 제임스였습니다. 그는 또한 노마라고 부르는 곳에서 잭이라는 사람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가 다시 나토마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은 후 브루스는 그것이 지어낸 이름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그에게 찾아보라고 말했고 그가 발견한 것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USS 나토마마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 해군이 사용했던 실제 호위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제임스가 꿈에서 묘사한 것처럼 이오지마 근처 작전을 포함하여 태평양의 여러 주요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나토마만에서 사망한 조종사 목록에 눈에 띄는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 그는 1945년에 그의 비행기가 일본의 대공포에 격추되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몰았던 비행기는 어린 제임스가 말했던 것처럼 코르세어였습니다. 격추된 장소는 이오지마 근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 당시 제임스 라이닝어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책을 읽지 않았고 다큐멘터리를 본 적도 없었으며 어떤 종류의 상세한 군사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브루스의 회의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면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우연의 일치다. 미신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한 브루스는 신봉자가 아닌 증거를 찾는 아버지로서 진실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나토마만과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배에서 복무했던 참전 용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쓰고 전화를 걸고 오래된 군사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러자 하나씩 확인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라는 이름의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반복해서 언급했던 잭 라슨이라는 승무원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은 그 임무에서 사망한 비행대에서 유일한 조종사였습니다. 제임스가 말했던 모든 이상한 세부 사항은 현실이었고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는 물론이고 성인에게도 조사하기 거의 불가능한 정보였습니다. 휴스턴과 함께 비행했던 연로한 참전 용사 중 한 명이 제임스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오직 그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있구나. 강경한 회의론자였던 브루스는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 아이가 망상에 빠진 걸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약 내 아들이 정말로 환생했다면 그것은 죽음과 삶 자체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진실이 너무나 상세하고 너무나 정확할 때 사람들에게는 종종 침묵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제임스가 그 방 한가운데서 전장에서 살아남은 연로한 참전 용사들과 얼굴을 마주했을 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으로 왔지만 그들 안에 조용히 머무를 불안감을 안고 침묵 속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80세가 넘은 남자들 중 한 명이 몸을 숙여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누군지 아니? 제임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레온 아저씨군요. 아저씨는 조종석에 있는 라디오를 고치곤 했죠. 그리고 화가 날 때면 이렇게 이마에 주름을 잡았잖아요. 방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레오는 천천히 주저앉아 얼굴을 손에 묻었습니다. 제임스는 60년도 더 전에 지구 반대편의 전투기 안에서 일어났던 개인적인 습관을 묘사했습니다. 평범한 아이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임스는 비행대원들의 빛바랜 흑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진 속 남자들 중 한 명을 직접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나예요. 그때의 제임스요. 사진 속 남자는 1945년에 사망한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였습니다. 브루스와 안드레아는 충격에 빠져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술적 세부 사항이나 모호한 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방금 다른 생애의 자신의 모습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인은 조용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제임스가 잭의 이름을 언급했던 드문 순간 중 하나에 브루스가 물었습니다. 누구 잭? 제임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잭 라슨이요? 그는 살아남았어요. 브루스는 흔들렸습니다. 당시 군사보고서에는 휴스턴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잭 라슨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거칠고 흔들리지 않는 해답의 필요성에 이끌린 브루스는 더 깊이 파고들었고 그를 찾아냈습니다. 잭 라슨은 실제 조종사였고 휴스턴과 함께 비행했으며 그렇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라이닝어 가족 중 누구도 제임스가 단지 그들의 아들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 즉 돌아오려고 애쓰는 기억, 마지막 장을 아직 닫지 못한 영혼일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제임스가 정말로 죽었던 사람이라면 그 영혼을 되돌려보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단 한 번만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답변은 여전히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생생하고 부인할 수 없으며 잊을 수 없습니다. 제임스는 6살이 되었고 이상하게도 악몽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격추에 대해 비명을 지르는 밤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잠결에 몸부림치거나 연기와 불꽃으로 가득 찬 그림을 그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행기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소년들이 그러는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집착은 사라지고 더 온화한 매혹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한때 섬뜩할 정도로 친숙하게 불렸던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라는 이름은 이제 그를 미소 짓게 하고 잘 모르겠어요. 한때 그를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몇 년 동안 지속된 꿈에서 마침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한때 그의 부모를 말문이 막히게 했던 기억들, 전국 각지의 낯선 사람들을 괴롭혔던 세부사항들이 이제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서는 희미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부모, 특히 한때 진실탐구에 사로잡혔던 브루스에게는 이것이 이상한 공허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싸우고 이해하려고 그토록 노력했던 바로 그 실체가 이제 경고도 설명도 없이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억이 왜 나타났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이유는 없었고 왜 사라졌는지도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의 상상력이 주변 환경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라이닝어 부부는 전쟁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에는 참전 용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공유한 세부 사항들은 그가 무의식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일부 영적인 전문가들은 격렬하게 또는 미해결된 문제로 죽은 영혼이 다음 생으로 그 기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 제임스 라이닝어의 사례처럼 생생하고 검증 가능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무도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이 이야기를 더욱 섬뜩하게 만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날 제임스는 청년입니다. 그는 3살 때 꾸었던 꿈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기억합니다. 일기장, 빨간색으로 휘갈겨 쓴 그림, 쌓여있는 메모들. 그들은 이 집에서 한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조용한 알림으로 모든 것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전생에 대해 다시 질문을 받았을 때 제임스는 단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환생을 믿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제가 다른 곳에서 왔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현대과학은 특히 의식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 제임스 라이닝어의 것과 같은 이상한 사례에 대한 답을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짐 터커 박사 덕터 짐 터커와 같이 수백 건의 전생 기억 사례를 연구하는 데 경력을 바친 일부 연구자들은 인간의 의식이 우리가 항상 가정했던 것처럼 뇌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뇌는 신호를 수신하는 라디오와 유사하게 수신기 역할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신호, 즉 우리의 의식은 신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심지어 물리적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식인 비국소적 의식, non-local consciousness이라고 부릅니다. 제임스의 사례를 이 렌즈를 통해 볼 때 연구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질문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의식이 저장되고 전달될 수 있다면 산다는 것은 정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은 형이상학적인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모든 행동에 다 우리의 인간 경험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환생이 사실이라면, 기억이 한 삶에서 다음 삶으로 우리를 따라올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의 행동은 내일로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아마도 다음 생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환생을 완전히 믿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식은 무게를 지닙니다. 말과 행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든 없든 흔적을 남깁니다. 제임스의 이야기는 그것이 우연의 일치이든 신경학적 현상이든 아니면 전생에서 온 진정한 기억이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촉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언젠가 내가 돌아온다면 내가 남긴 것을 후회할까? 어쩌면 진정한 두려움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좋은 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는 것, 이 세상에 아주 작은 친절의 씨앗조차 심지 않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전생을 믿든 믿지 않든 현재를 보십시오.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말을 마치 각각의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검토하십시오. 왜냐하면 어쩌면, 단지 어쩌면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뿌린 모든 것을 안고 다음 생으로 걸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제임스 라이닝어라는 소년의 이야기는 더 이상 그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일깨우는 조용한 알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